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정의로운 소유, 정의로운 교육, 정의로운 경계를 다시 사유하기. 우리는 1950년에서 1970년 이후 선거에서의 정치적 균열 구조와 관련해 이러한 전환의 기원과 함의를 심층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즉각 말해보자면 문제는 복합적 진화다. 불평등 증대의 원인이자 결과로 분석될 수 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히 이해해보려면 내가 이 책에 모아놓은 것과는 다른 작업과 자료가 다수 필요할 것이다. 우선은 이러한 진화를 1980년대 보수혁명 및 이로부터 파생한 사회적 금융적 규제 완화 흐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민주의자들은 세계 경제 조직화와 민족국가 극복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규제 완화 흐름에 크게 기여했다. 이제 낡은 사민당들과 사민주의 연합들은 부분적으로는 국가 간의 커지는 조세 경쟁과 물자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사민주의자 자신들은 새로운 공동의 사회적 조세 재정 규칙이라는 면에서 대응 방안 없이 이런 경쟁과 자본이동 확립에 뛰어들었기에 재분배와 불평등 감소라는 관점에서 강렬히 열망했던 것을 모두 점차 포기했다. 그래야 그들은 빈곤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고 점점 더 고학력자들에게 집중했는데 이들 고학력자들이야말로 진행 중인 세계화의 주요 승자들이었다. 70년대 말부터 시작되지요.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 이런 물결이 시작되면서 사민당과 사회주의 연합이 정치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런 흐름에 끌려다녔다. 끌려다님으로써 불평등이 증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민주의 정치 집단에 대한 지지 세력이 빈곤한 유권자들이 아니고 이제 고학력자들이 지지 세력으로 대체되는 그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종적이고 종족적, 종교적인 균열의 증가다. 우선은 미국에서 1560년대 민권운동에 뒤이어 유럽에서는 포스트 식민적인 이민 관련 문제를 둘러싼 갈등들이 1980년에서 1990년에 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이 균열의 증가는 인민계급 내부에서 심한 분열을 야기했고 토착민 또는 백인 인민계급 일부가 제노포비아적이고 토착주의적인 투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탈해 나가게 함으로써 1950년에서 1980년 평등주의 연합의 점차적인 파열을 이끌었다. 앞의 설명에 따르면 사민주의자들이 인민계급을 포기했다는 말이 될 테고 뒤의 설명에 따르면 인민계급이 사민주의자들을 포기한 셈이다. 사민주의 정치 세력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은 사민주의자들이 인민계급을 포기하는 일이 되고 또 미국의 민권운동이 일어나고 또 유럽에서는요 식민지였던 국가들로부터 이민들이 들어오면서 인민계급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가난한 백인 계급들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제노포비아 즉 인종혐오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파 정당이 등장하고 그런 곳에 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민계급이 사민주의자들을 포기한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이한 설명들은 틀림없이 저마다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다수의 노정과 연대기에 대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이것들이 같은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후 사민당의 평등주의 연합이 자신의 강령과 이데올로기를 심화하고 혁신하지 못한 무능력이 요인인 것이다. 자유주의의 세계화,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또는 엘리트들의 인종주의보다 더 자생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인민계급의 이른바 인종주의를 비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변화를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고 바로 이 경우엔 평등주의 연합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약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다. 인민계급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 사민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이 평등주의 연합 이데올로기가 심화되거나 혹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점은 특히 재분배와 누진세를 초민족적 규모로 사유하고 조직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관련되는데 이 문제는 전후 세분배에서 성공을 거둔 민족국가 시대에
삼인주의자들에 의해 대체로 소거되었기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재분배와 누진세가 초민족적으로 사유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삼인주의자들이 이걸 소거시켰다. 사유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누진세와 재분배를 초민족적으로 사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 국가 단위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세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기업가들은 누진세를 부과됨으로써 부담을 느끼는데 다른 나라에서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가들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누진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누진세 같은 재분배 문제 같은 것들은 초민족적으로 사유되었어야만 했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그러한데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이는 출신의 다양성 문제를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함께 묶어 성찰하려다 봉착하는 곤란과도 연결된다. 다양한 대륙의 인종적 또는 종족적, 종교적 출신의 사람들이 국제적 갈등과 식민 지배를 통하지 않고서라면 아예 한 사회 안에서 서로 스칠 일조차 없었기에 이 문제는 정말이지 1960년에서 1970년 이전에는 제기된 적조차 없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약점은 하나의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집단적 삶을 조직하기 위해 특히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압도적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이 매여 있는 인간 공동체의 경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 덕에 세계 여러 곳곳에 접속하게 된 일반적 흐름은 정치 행동의 틀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며 명시적으로 초민족적이고 세계적인 틀에서 사회 정의 문제를 숙고하게 한다. 우리는 또한 3인당의 강령은 공산주의 실패 이후에 정의로운 소유의 조건을 진정으로 숙고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후의 3인주의적 타협들은 조급하게 이루어졌고 누진세, 일시소유, 예컨대 누진상속세와 누진소유세를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보편적 자원 지원을 통한 소유의 확산, 기업 내 권력 분유와 사회적 소유, 공동관리, 노동자 자주관리, 예산민주주의, 공적 소유 등에 대한 문제는 글로벌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검토되고 실험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 한 줌의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졌던 고등교육은 끝났다는 그 자체로 훌륭한 진전인 이 사실은 정의로운 교육의 조건들 또한 변화시켰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시기에는 교육 영역에 비교적 단순한 평등 프로그램이 있다. 따라서 한 세대 전체를 초등교육에 이어 중등교육까지 마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할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등교육에서는 평등이란 목표를 정의하기가 훨씬 복잡해진다. 소위 기회균등에 근거하지만 실상은 무엇보다도 교육 제도의 승자들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들은 결과적으로 특별히 불평등하고 위선적인 지위 및 재력 분배를 통해 급속도로 전개되어 왔다. 3인주의자들이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을 자기네 아이들의 엘리트 코스만큼 신경 써 완다라고 설득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이 이것이 별로 놀랍지 않은 이유는 3인주의자들이 교육 영역에서 정의롭고 투명한 정책을 진정으로 발전시켜 왔던 적이 없기 때문인데 분명 3인당이 어쩌다 고학력자들의 정당이 된 건지 그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 좌파적인 정책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자기 아이들은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3인주의자들이 결국 고학력자들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부에서 이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역사적인 가용 경험들에서 끌어낼 수 있는 교훈들과 정의로운 소유와 정의로운 교육과 정의로운 경계의 조건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장치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결론들은 지금 상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불완전하고 취약하며 잠정적이지만 역사의 교훈들에 근거한 사회 연방주의와 참여사회주의의 윤곽들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약간의 교훈들로서 말이다. 특히 나는 본문에서 전개할 이 책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역사적 서사의 주요 가르침 중 하나를 강조하고 싶다. 역사에서는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만 사건 논리들과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구체적 실험들과 때로는 다소 폭력적인 위기들의 중개 없이는
관념과 이데올로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르침 말이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1950년에서 1980년 이후의 선거들에서 나타난 정치적 균열들의 심층적인 전환을 감안하면 자신의 강령적이고 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를 그 근원에서 재정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평등주의 연합이 언젠가 출현할 수 있으리란 건 가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좌파적 정당에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우파적 정당을 빈곤층이 지지하고 하는 정치적 균열 상태가 일어나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은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들을 다시 재정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다양성, 불가결한 장기 경로. 최근의 진화들과 현실에 대한 이러한 조사의 시를 다시 잡기에 앞서 불평등주의 체제들의 역사로 길게 우회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겠다. 특히 우리가 연구할 것은 구례의 3기능적 사회에서 소유자 사회의 전환과 유럽의 소유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열광과의 충돌이 유럽 박간 사회들의 궤도에 영향을 준 방식이다. 나는 이미 이 불가결한 장기 경로의 이유들에 대해 소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선 불평등주의 체제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다양성 및 그 진화와 분기의 여러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이데올로 구성하기 위한 커다란 창의성을 상이한 인간 사회가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다. 엘리트들이 이러한 지적 정치적 구성물들 안에서 자신들의 불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선적이고 변변찮은 순수 장막만을 보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이 구성물들은 모순된 투쟁들과 비전들을 반영한다. 이 투쟁들과 비전들의 바탕엔 어느 정도 진지함과 그럴듯함이 있으며 이로부터 유용한 가르침들을 끌어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사회의 이상적 조직화와 관련한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현행 체제를 대체할 체제가 더 만족스러우리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그것들이 현재의 구성물들에 비해 항상 어리석은 것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현재를 분석할 때 기로되는 간격과 거리두기를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게 되다시피 기본적으로 동시대의 많은 논쟁은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는데 예컨대 누진세와 소유 재분배에 관한 논의는 프랑스 혁명의 뿌리를 둔 것이다. 이러한 계보 연구는 미래의 갈등과 그 해법으로 검토될 만한 것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어서 무엇보다 역사로 이 긴 우회가 불가결한 이유는 세계 곳곳이 매우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이 행성의 사회들이 서로 접촉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만남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건 지적 교류와 상업적 교류를 통해서였고 또한 국가 간 세력 균형과 식민 지배 관계라는 틀에서였다. 탈식민화와 독립 이후에야 비로소 어떤 면에서는 냉전 이후에야 세계 여러 곳이 진정으로 서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경제, 금융의 흐름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라는 관점에서의 일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에서 예컨대 유럽 사회 내부에서 1960년에서 1970년 이전에는 출신 대륙과 종교가 서로 다른 주민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접촉이 세계적 규모로 시작되었던 것은 포스트 식민적인 이민 물결을 통해서인데 이는 유럽에서의 선거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갈등 구조 진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인도 또는 미국, 브라질 또는 남아공 같은 세계의 다른 곳들은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같은 땅에서 마주친 더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는 혼혈과 타협, 때때로 끈질긴 적대 따위로 점철된 다양한 궤적을 그린다. 이러한 만남들 및 그에 따른 불평등주의 체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역사적 전망 설정을 통해서만 이처럼 접속된 공통의 장구한 역사의 다음 단계들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든 혹은 공간적으로든 존재했던 다양한 체제들을 살펴보겠다.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과 체제들을 다 점검하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연 언어와 수학 언어의 상보성.
이번 조사에서 더 멀리 나가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논점 하나를 정확히 밝혀두고 싶다. 이 책은 주로 이 책의 언어인 프랑스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들도 그렇고 딱히 자연적인 걸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 언어에 그리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언어에 의지할 것이다. 예컨대 나는 소득과 소유에서 또는 학력 위계에서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10분위 개념과 100분위 개념에 자주 의지할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내 의도가 계급전쟁을 10분위 전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정체성들은 언제나 신축적이고 다차원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 사회 집단들은 바로 이 자연 언어를 이용하여 자기들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직업과 직무를, 자산과 자격을, 희망과 경험을 지칭하게 해주는 언어적 자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든 사회과학 연구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성찰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든 자연 언어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언젠가 수학 공식이, 알고리즘 또는 경제 통계 모델이 불평등의 사회적 최적화 수준과 이런 수준으로 귀착될 수 있게 해줄 제도들을 섬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헛수고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좋은 것이다. 자연 언어로, 아니 차라리 갖가지 자연 언어들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런 하찮은 세부사항이 아니다. 정식화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의만이 그러한 선택을 구상하는 데 필수적인 섬세함과 정교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정체성들을 설명하는 것은 자연 언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수학 언어, 통계 계열, 그래프와 도표의 활용은 이 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며 정치적 토의와 역사적 변화에서도 역시 본질적인 역할을 해낸다. 다시 말해두자 모든 통계가 그렇듯 이 책에서 제시되는 역사의 계열적 자료 및 여타의 계량 평가는 불완전하고 잠정적이고 허약한 사회적 구성물과 다름없다. 그것들은 숫자에 담긴 유일한 진리 또는 사실의 확실성을 확증하기 위한 게 아니다. 내 관점에서 보자면 통계는 모든 것에 앞서 크기의 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서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데다 구조상 결코 완벽한 상호 비교를 할 수 없을 시대와 사회와 문화를 가능한 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각 사회의 절대적 유일성과 근원적 특수성을 넘어 예컨대 2018년 미국의 현행 소유 집중을 1914년 프랑스 또는 1800년 영국의 소유 집중과 비교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다. 수학적 언어,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사회의 절대적 유일성과 근원적 특수성을 넘어서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된 것은 반드시 일반적 언어로 또 묘사되어져야겠죠. 세 경우에서 소유권이 시행되는 조건들은 물론 동일하지 않다. 법률과 조세재정 관련 사회 체계들은 여러 면에서 상이하며 보유자산의 범주들, 토지, 도시부동산, 금융자산, 비물질재화 등 자체도 매우 상이하다. 그렇지만 이 모든 특수성과 이것들의 중요성을 의식한다면 가용자료들을 만들어낸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을 늘 유념한다면 그럴 때는 이런 유형의 비교를 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이들 여러 사회에서 부유한 10%와 가난한 50%가 소유하는 소유의 총합을 추산하는 식으로 말이다. 역사 연구에서 통계 데이터 사용은 우리가 지닌 무지의 크기를 가늠하는 최상의 방식이기도 하다. 숫자로 제시되는 사실은 즉각 대체로 가용하지 않은 또 다른 숫자들을 소환하는데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이런 할 수 있는 비교와 할 수 없는 비교를 명확히 해준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비교들이 존재하고 스스로를 예외적이라고 여기고 서로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회들 사이의 비교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과학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실현될 수 없는 비교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의미 있는 비교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들이 유용한 이유는 상이한 정치적 경험들과 역사적 궤적들로부터 교훈들을 끌어내는데 법률 또는 조세 재정 제도의 효과들을 분석하는데 공통의 사회 경제적 정의의 표준들을 세우는데 이 비교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은 너무나 자주 어떤 통계든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물론 언제나 맞는 말이긴 하나 불충분하다. 이것이 본질적인 논의들, 즉 경제적 논의를 타자들에게 떠맡기게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어느 정도 보수주의를, 여하튼 역사가 남긴 불완전한 자료로부터 교훈을 끌어낼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회의주의를 드러내는 태도다. 그렇지만 다양한 성격의 통계 장치들과 수학적 구성물들에 의거함으로써 사회정치적 해방의 다양한 역사적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겠다. 예컨대 선거구를 나누고 유권자 각자의 동일한 비중을 확고히 해주는 인구조사에 더해 득표수를 의사결정으로 변환하는 선거 규칙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보통 선거를 조직하기 어렵다. 과세표가 징세관의 자의적 권리를 대체하지 못한다면 조세 정의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과세표들 자체는 소득 또는 자본과 같은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 개념들을 현실적으로 정의하는 데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사회 조직과 그 미묘한 경계들에서 복잡한 사회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상이한 각 계급들이 서로에 대해 비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빈곤한 사회 계급들이 가장 특혜를 잇는 계급들과 현재 사방에서 그런 것처럼 이들보다 부실한 자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동등하게 공적 자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단 없이 그리고 명시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출신들을 자원 배분 메커니즘에 포함하지 않고서 교육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수년 내에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엘리트들의 독단성을 피해 새로운 평등주의 지평을 세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성적 민족주의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절도 있고 분별 있게 사용된 수학 언어와 통계 언어야말로 자연 언어의 불가결한 보완이다. 이분은 계속 수학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100분위, 10분위 소득과 또 50분위 소득을 계속 비교하고 도표를 제시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이렇게 수학적 언어들이 우리가 자연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에 그런 수학적 언어들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6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